사회주의 실험은 만국의 지름길이다. 한국경제신문 2020년 3월 31일자 한의원 동국대 법대 교수님이 쓴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 빠르게 성장하던 한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는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의 자율성을 드높였다. 국영기업을 대폭 민영화해 민간 부분에 더 많은 자유와 선택의 공간을 제공했다. 경제는 활기차게 내달렸다. 만성적 인플레가 크게 줄었다.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천연자원도 풍부한 그 나라의 미래는 유망해 보였다. 그런데 2003년 저녁 있는 삶,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외치는 어느 사회주의 정치인이 등장했다. 그는 표만 많이 얻으면 되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노동자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대통령 자리를 꿰찼다. 그는 정의와 공정을 외쳤다. 불평등은 제약이라며 소득 재분배를 역설했다. 언론과 시민단체, 교수, 유명 연예인들이 가세했다. 노동조와 저소득자들은 열광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부 지출을 급속히 늘렸다. 그것은 자극이라고 불렀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다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짜 혜택을 늘려나갔다. 그것을 사회 정의라고 했다. 공무원 수를 크게 늘렸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했다. 그것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외쳤다. 국영기업의 일자리를 정치적 동지에게 나눠줬다. 그것을 좋은 거버넌스라 불렀다. 2008년에서 2015년 정부 지출은 세금 수입보다 거의 4배나 빠르게 증가했다. 노동당 출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와 후임 지우나 호세프 대통령의 브라질 이야기다. 노동운동가 출신 룰라는 빈부격차에서 공정, 정의, 행복을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정을 물쓰듯 하는 사회주의 특성상 룰라 대통령 초기의 경제는 반짝 성장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지속적 임금 인상을 하자니 기업과 가진 자를 옥죄일 수밖에 없었다. 성장 동력은 꺼져갔다. 국민은 사회주의 단맛에 빠져들며 게을러졌고 더 가난해져갔다. 물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다. 대통령 룰라와 정치적 동지들이다. 정의를 외쳤던 룰라와 호세프는 뒤로는 엄청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호세프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고 룰라는 2016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5년 사회주의 정책은 브라질에 큰 멍을 남겼다. 자유주의 시민들은 하층 계급에서 태어나도 상류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많은 사람이 피와 땀을 노력으로 꿈을 실현해간다. 그러나 사회주의 룰라 정부 치하에서 브라질 시민들은 공짜에 길들였다. 공짜에 길들였다. 시민의 도전정신은 마비되어 인간성은 사육됐다. 그러나 브라질은 사회주의는 틀렸다고 정답을 얻었다. 점점 많은 사람이 자유와 자율이 올바른 길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마침내 2018년 자유우파 자이르 보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브라질은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세금으로 하는 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했다.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증대시켰다. 자유자본주의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래도 15년 사회주의 실험의 피해가 너무 커서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예측이다. 사회주의는 불평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국가 통제를 늘려간다.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사유재산제라고 호도한다. 평등 세상을 만든다며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 든다. 자유 제한은 정부 규제로 나타난다. 국민이 자율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모두 명령한다. 주 52시간만 근무, 최저임금 얼마, 복지수당 지급 등이 모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처음엔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주의에서 정부 지출은 계속 증가한다. 정부 지출은 세금이다. 정부 지출은 세금이다. 국가가 언제든지 사유재산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뺏어갈 수 있다. 근로의욕은 상실된다. 모험과 개척정신은 사라진다. 국가의 세금 협박은 자유와 성장 동력을 파괴하는 만행이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더불어 잘 살자. 경쟁은 제약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사회주의 구호는 마력적이다. 그러나 결국 청춘을 망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정권 의존인 인간으로 만들어 인간성을 타락시킨다는 점이다.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창의력,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파괴한다. 결론은 명백하다. 공짜로 인간성을 유혹하고 파괴하는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한다. 브라질은 15년이나 걸렸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으로는 중앙일보 2020년 4월 22일자 재앙은 어떻게 권력을 바꾸는가? 사설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앙은 모든 것을 바꾼다. 권력도 피할 수 없다. 변화는 재앙의 크기에 비례한다. 코로나19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다. 권력 그 변화도 그만큼 클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29일 재앙에 잘못 대처한 리더들 얘기를 다뤘는데 두 가지 사례가 눈에 띈다. 하나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다. 그에게 첫 번째 재앙이 9.11 테러다. 9.11 테러는 기회였다. 그는 9.11 테러를 기회 삼아 두 개의 중동 전쟁을 치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으며 권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4년 뒤 두 번째 재앙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덮쳤을 때 댐의 붕괴로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을 때 그 사망자 대부분이 가난한 흑인들이었을 때 부시는 누구도 댐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댐 붕괴 하루 전 붕괴 가능성을 예고한 비디오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부시는 엄청난 훅폭풍을 맞았다. 그 훅폭풍은 몇 년 뒤 흑인 대통령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체르노빌은 한참 뒤 결과로 나타났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야말로 5년 뒤 유에스 소련 해체를 불러온 진짜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당장이 아니라도 재앙은 언젠가 기필코 판을 바꾸고 만다. 한국은 어땠나? 이명박 정부는 가짜 재앙에 혹독히 당했다. 정권 초 터진 광우병 파동은 정권의 힘을 꺾고 방향을 틀었다. MB는 광화문 인파에 놀라 청와대 뒷산에서 들은 아침 이슬을 담화문에 담았다. 겁먹은 권력을 누가 두려워하랴. MB는 대선 구호였던 비즈니스 플랜들을 폐기해야 했다. 노동계획, 연금계획은 엄두도 못 냈다. 그나마 가짜 재앙이었으니 5년 집권은 마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7시간에 속수무책 침몰했다. 한국에서 재앙은 그것이 가짜든 진짜든 크든 작든 진영 논리와 결합하면 구권력과 질서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발휘해왔다. 세계의 방역 모범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뿐 아니라 중국발 입국을 초기에 차단했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도 비교가 안된다. 코로나가 바꿀 미래 권력의 모습을 아직도 알 수 없다. 코로나21일 재앙이 다시 닥쳐도 중국발 입국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도심을 활보할 것이다. 몰려든 중국인 환자를 한국인이 병수발할 것이다. 마스크 배급제가 뉴노멀되고 언제는 꽃다운 청춘이라던 60대의 기저질환 사망이 이어질 것이다. 몰락한 경제, 사라진 일자리, 나라빚으로 떠받치는 일도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퓰리즘 망국을 막을 사람은 현명한 유권자뿐이다. 매달 300만원 거부한 스위스 국민. 지금까지 지구상에 탄생했던 모든 포퓰리즘 정권은 단기적으로 대중의 일광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었다. 번것 이상으로 쓰는 사람, 그 가족은 100% 비참한 결말을 맞는다. 둘째, 스위스 국민은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프랑 약 3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자는 제안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반대로 부결시켰다. 노조단체도까지 반대했다. 많은 반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바탕엔 땀 흘리지 않으면 스위스의 미래가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셋째, 현금 복지 종류만 2,000종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이 선거에서 이기는 이유는 그 폐해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포퓰리즘에 대해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해야만 우리 경제에 든 병을 고치고 복지를 재궤도를 이끌고 갈 수 있다.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 국민은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감사합니다.